이 듣기 근육이 많이 커진 것 같은데 너무나 알찬 시간이었는데 오늘 너무 슬픈 게 마지막 날이에요. 네. 최 교수님께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엄청 많았는데 그동안 듣기 연습만 하느라고 여쭤보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네네.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을 저희가 좀 좋죠. 네.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저는 예전에 영진 씨가 상당히 궁금했던 거였는데 음. 공부가 유전이 되냐. 전 최근 최근 기사에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이 몇 세 고시라고 해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미국의 저명한 교수가 사실 공부는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아이를 잡지 말아라 하는 어떤 기사를 읽었었거든요. 근데 왜 공부 잘하는 집에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주변에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유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최근까지 이루어진 것들의 결과를 좀 종합해서 결론을 지어보면 그러니까 유전이 안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은 우리가 유전성이라는 걸 통해서 다음 세대한테 이어지거든요. 뭐 키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가족 그 음식을 먹는 성향 같은 것들도. 학업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전성이 각각의 행동이나 특성별로 어느 정도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학업 성취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죠. 네. 그런데 또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40%는 다른 부분이 설명하는 거죠. 태어난 이후의 환경, 경험, 만난 선생님, 산 동네, 친구들, 자기가 접한 여러 가지 학습의 기회나 교재, 교구, 뭐 모든 것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학습자 본인의 동기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 아이가 웬만큼 크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고 조합이 돼야 아이가 이제 소위 공부를 잘하는 그런 결과가 얻어지는 거죠. 네네. 저는 뭐 담백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 하루 이틀 하고 야 우리 애들 좋아졌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 어느 정도는 해야지 조금 이제 듣기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까요? 제가 용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이것을 뭐 몇 개월 막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의외로 각각의 놀이나 활동들을 한두 번씩 일단 해보는 것만으로 달라집니다. 그거 좀 놀랍죠. 해봐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놀이 같은 것도 일단 한번 해보는 것. 그게 이제 아이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져요.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활동은 한 번 했지만 이 아이의 머릿속 구조는 그런 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형성이 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두 번의 시작, 그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뭐 품이 들거나 어려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일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선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굳이 한 달, 세 달, 100일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도해봐라. 네.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이 종류의 문제를 접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게 또 무슨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험으로 서로 점수 매기고 등수 매기는 것 같은 그런 접근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집 안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이에요. 아니 뭐 저희 둘 다 아이를 키우니까 이건 그냥 사담처럼 여쭤보는 건데 우리 서울대 가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인지 지금 궁금합니다. 안 궁금하세요, 영진 씨? 왜 나만 궁금한 것처럼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죠? 네네. 요새는 좀 더 다양해지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옛날 서울대생 이렇게 생각할 때 같은 그런 어떤 획일적인 모범적인? 그런 특징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전보다. 그렇지만 모든 여러 가지 특징들을 거르고 걸러서 하나만 말한다면? 네. 이라고 누군가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걸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들이에요. 아. 그것만큼은 어떤 학생도 예외 없이 똑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서 공부한 학생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뭐 말하자면 뭐 부유한 학생, 또 부모님이 굉장히 그 드라이브가 강해서 막 공부를 시킨 학생, 뭐 이럴 거라고 흔히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아. 쪽이 더 강해요. 근데 이제 공부에 대한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학생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는 그겁니다. 우리 아이가 학업 성취를 잘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시는 부모님들이시라면 답은 한 가지예요. 꼭 어떤 학교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인생에서 성공을 하는 쪽에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 바로 어릴 때부터 아이가 자기 스스로 배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성향을 키워주시는 것. 아. 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 꼽자면. 네. 근데 요즘 애들은 바쁘잖아요. 주로 이제 공교육에서 다 소화하지 못한 것을 사교육에 또 가서 많이 기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학원을 의존하는 시간이 훨씬 길기도 한데 그러면 사실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좀 적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저는 엄청 안타까워요. 어. 제가 안 그래도 요새 사실은 서울대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 과연 어떤 학생들인가. 제가 제대로 질문. 그런데 의외로 사교육에 의존한 정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아. 그게 놀라웠고 특히나 중고생 때는 그래도 좀 필요하다고 할 때 사교육을 받았어요. 아.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초등학생 때까지의 비율은 다른 일반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낮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바쁘다라고 하는 게 본인이 선택해서 바쁜 것일까? 그러면 답은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걸 선택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짜주세요. 음. 근데 그게 너무 어릴 때부터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음. 틀 안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이 공부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다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떠먹여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궁금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보는 기회가 오히려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동학을 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어릴 때 어린이답게 얼마나 놀아봤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근데 그 경험이 너무나 박탈당해 있다 보니까 발달을 제대로 하기가 참 힘든 아이들이 많아요. 질문을 받았을 때도 스스로 자기 사고력으로 생각을 딱 해보려는 아이들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거 답 다 나와 있고 선생님 풀어주는데 내가 뭐하러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이미 형성이 되면 참 어려운 트랙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답을 구하고 사고를 하고 그럴 네.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우리 그 교수님 거를 정리해 보니까 5단어로 서울대생 사교육 안 받아 스스로 공부 습관. 네, 그죠? 사교육 안 받는다고 나왔어요. 그럼요. 네. 자기가 사교육 의존도가 낮다. 자기가 해야 된다. 그리고 유전자 조금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전자 조금 있다는 뭐 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유전자라는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 다 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가정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고 중요하죠. 뭐 쓰는 모습이나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해줄 때 아이에게 어떤 그 언어 입력을 주고 공부를 하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돼.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모든 부모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은 그 부모의 특성을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일 처음에 다 결정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 유전자라는 게. 네네. 맞습니다. 그걸 다 합한 게 60%입니다. 나머지가 또 있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그 요즘 학생들, 서울대 학생들은 좀 다르다. 예전에 생각하던 게 뭐 MZ 세대이기 때문에 좀 MZ도 아니죠. 그 친구들은 더 이제 어린 학생들인데 그 요즘 학생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요즘은 시각적인 자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과거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능력들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학생들에게도 그런 게 좀 보이나요? 예,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한 2, 3년 주기로 아주 짧게 학생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학생들 보면 뭐 일단 긍정적으로는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네. 그 점은 이전 세대로서 굉장히 높이 사고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히 살까 이렇게. 근데 이제 반면에 안타까운 점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안전한 길을 굉장히 추구한다는 거죠. 객관식 시험 문제를 푸는 것에 참 많이 길들여진 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 요만큼의 어떤 도전이나 그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치열하게 살아서 남을 이기고 경쟁하려는 그런 건 있는데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하고 그럼 이건 어떨까라고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없던 것을 새로 시작해 보려는 시도를 잘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요새. 그럼 주관식의 어떤 서술형의 문제를 냈을 때 아이들이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교수님이 왜 나 이 점수밖에 안 줬지 하면서 항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그런 경우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더 안타까워하는 거는 그런 문제 자체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런 걸로 내가 평가받는다라는 것 자체를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게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좀 자유로운 사고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뭐 교수님 얘기가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그냥 저희가 육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이 키우는 사람으로서 맞아요. 궁금한 점까지 자유롭게 여쭤봤는데 정말 성의 있게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저희가 퀴즈를 해도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가 없고 교수님의 새로운 면모 참 귀여운 면모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와 쭉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소감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네. 우리의 듣기 능력이라는 부분에 좀 조명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게 정말 너무 반가웠어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흘려듣고 그 중요성을 모르고 사는지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려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어렵게 너무나 거창하게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사실 엄두도 안 나고 많이 좀 난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지가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일상생활에서 뭐 하나하나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렵지 않게 시도해봤다는 거. 좀 거기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최나열 교수님이 사실 엄청 바쁘시고 모시기 어려운 분이잖아요. 스케줄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도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작진이 공을 들이기도 했지만 교수님께서 이 취지에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듣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얼마나 좀 필요한 것인가라는 거에 공감을 해주셔서 저희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 감사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광입니다. 네, 그동안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지가지 연습실 실장 KBS 아나운서 박지현 부실장 개그맨 황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